스위스에 다시 갈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아마 물가가 비싸지만 임금이 높다,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살았고 지금은 한국의 서울에서 1년째 지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한국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살기 좋은 스위스에서 한국을 왔어요? 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스위스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는 맞습니다. 저도 제 조국인데 무작정 다 나쁘다, 싫다고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불편한 점이 많고 단점들이 많아요. 평범한 스위스 사람인 제가 봤을 때 이런 천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왜 스위스를 부러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살기 좋은 스위스에서 한국을 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위스 사람들의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인식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전부터 꽤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세련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이 대세였어요. 유럽 사람들이 고정관념처럼 떠올리는 동양풍의 아름다움은 곧 일본이었죠.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이없어 하시겠지만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스위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보수적인 국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국민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특유의 오만함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짝퉁 식당들도 많아요. 취리히 번화가에 아시아 식당이 있는데 한국 음식을 판다고 내걸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냥 짝퉁이에요. 치킨 9조각에 3만원 가까이 받는 날강도지만 한국식 치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꽤나 잘 팔리고 있죠. 게다가 다른 나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 더 어이없게 느껴지는 유럽 백인 특유의 우리는 우월해라는 태도가 몸에 배어 아시아라면 무조건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아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이라면 북한을 먼저 떠올리고 아시아는 하나의 나라로 인식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스위스 사회에도 한국이 정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에 스위스에 이렇게 한국이 스며든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 파워가 정말 엄청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국가도 뚫은 한류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슬람 국가보다 문화적으로 더 침투하기 힘든 나라가 스위스 아닐까 하거든요. 이제는 아시아마트나 식당에서는 케이팝이 익숙하게 나오고 영화 기생충은 스위스 전역의 극장에서 인기몰이를 했으며 한국어 수업을 듣는 성인도 늘어나고 있어요. SNS에서 그룹을 만들어 한국 아이돌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요. 10대, 20대들은 케이팝과 한국에 빠지며 한국 여행을 가는 것도 꽤나 유행입니다. 이 친구들은 BTS나 한글 단어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해요. 특히 드라마 인기가 큽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다들 한국어 괜찮아를 외치고 다니는 코리아붐을 만들어냈다고 스위스 신문에 실렸고 오징어 게임은 아시아 컨텐츠가 쉽게 흥하지 못하는 스위스에서 유례없는 인기였습니다. 이제 다들 한류를 인정하고 TV 뉴스나 신문에서도 한국이 종종 등장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다른 스위스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던 회사에서 5년 전 한국지사로 출장을 보냈을 때 한국이 아닌 아시아로 가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기 출장이라 생활 정보를 좀 찾아보았는데 서울에는 트램이 없다고 해서 그럼 도시간 이동은 어떻게 하지? 확실히 인프라가 스위스에 비해 떨어지네 싶어 걱정을 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한국은 제게 엄청난 쇼크를 주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취리히 국제공항은 시설이 참 좋거든요. 유럽에서도 세계에서도 순위권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기차역과 터미널 이용도 편리하고요. 나름 이용할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이 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한 수 위더라고요. 사실 으리으리한 공항시설을 보며 제 예상과 달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제가 유럽에서 이용했던 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청결했고 연계된 교통수단을 포함한 모든 일처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스위스보다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공항이 좋다는 데에서 그간 내심 품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면 서울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인천공항에서 여러 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에 입을 벌리고 눈을 굴리다가 와이파이에 연이어 쇼크를 받았는데요. 취리 공항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긴 해요. 그런데 전화나 문자로 인증을 하거나 탑승권을 인증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나마도 4시간만 무료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7시간이 지나야 다시 접속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 지연이 되어 늦게 타게 되면 와이파이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번거로운 절차 하나 없이 무료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데 유럽 전역의 그 어느 국가와도 비교 불가한 속도라서 한동안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뭘 클릭하든 팍팍 뜨는데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인터넷은 뭐지? 싶었으니까요. 이어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초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을 보며 내가 뭔가 한국에 대해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한 달간 한국을 경험하며 저는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놀라웠던 건 24시간 편의점, 늦게까지 여는 마트와 식당 등 생활 전반이 너무나 편했단 거예요. 출장 기간 중 한국 동료들이 제게 알려준 한국어 중에 불금, 불토 같은 단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왜 특별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즐기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어색하긴 했지만요. 아니 스위스 사람들은 저녁에 놀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국같이 퇴근 후 쇼핑을 하거나 놀거나 식사를 하는 건 스위스에서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마트와 상점이 문을 닫거든요. 하다못해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것도 다 닫아요. 저녁거리가 없다면 저녁 7시 전에는 무조건 장을 봐야 해요. 스위스에서 제 직장은 집까지 30분이 걸렸는데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장을 보러 가면 너무 빠듯하니 어떤 걸 사놔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퇴근하자마자 빠르게 달려가서 계획대로 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슈퍼마켓에서 모든 걸 살 수 없을 경우는 특히 동선을 잘 짜야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슈퍼마켓이 열어줘서 평일에 한 번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죠. 해는 9시는 되어야 지는데 아직 해가 쨍쨍한 7시에 이렇게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리니 가끔 계획이 어그러지는 날은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분들은 머리 위에 물음표가 수백 개 올라오실 텐데요. 우선 새벽 배송 시스템을 떠올리시겠죠? 택배도 2주씩 걸리는데 새벽 배송이라니 당연히 스위스에 그런 건 없고요. 퇴근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배달해서 먹으면 되잖아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스위스의 살인적인 외식 물가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맥도날드 세트 메뉴가 3만 원이 좀 넘고 배달 가능 음식점도 드문 데다가 배달 가능 금액이 7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먹겠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 말고는 외식을 거의 안 해요. 아니 못하죠. 그래도 일찍 퇴근해서 저녁밥 해먹고 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할 일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식사 후 불편한 책상 앞에 앉아 허리를 혹사해가며 작은 노트북으로 일을 더 해야 할 뿐이죠. 아, 주말에 장을 보고 여유를 즐기면 안 되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런 건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즐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면 온 도시가 셧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을 연 곳이 없으니 셧다운이라고 표현해도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셧다운은 월요일에 풀려요. 일요일은 거리에 사람도 없고 완전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필요한 일들은 저녁 7시까지는 무조건 해결해야 하고 주말에 일을 보려면 토요일 6시 전까지 다 처리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밤늦게까지 너무나 즐길 것도 많고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주말에 쇼핑도 하고 여유있게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다니 정말 환상적이죠. 게다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침이 고이는데요.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위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사실 굉장히 밋밋하고 특색이 없어요. 주로 먹는 게 고기, 감자, 빵, 파스타, 피자, 샐러드 정도입니다. 심지어 베이커리류도 종류가 많지 않죠. 감자와 고기, 시금치를 올린 스위스의 일반적인 가정식을 보면 한국 분들은 아마 절로 미간이 찌푸려지실 거예요.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맛없는 곳은 스위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지형 특성상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하고 바다가 없어 식재료가 빈곤하니 애시당초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죠. 특히 해산물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안 먹고 못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도 사실 해산물을 잘 못 먹었어요. 지금은 해물탕, 동태탕 생각을 하면 그 국물 맛에 입을 쩍쩍 다시게 되는데 대다수의 스위스인들은 평생 가도 이런 맛을 못 느껴보니 불쌍하죠.
스위스에선 먹어봤자 흰살 생선이고 아니면 민물고기인데 흙냄새가 나서 전 생선을 몹시 싫어했거든요. 한국 분들이라면 민물고기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스위스는 생선 요리라고 해봤자 크림소스, 토마토 소스, 소금구이가 끝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재료와 재료들을 섞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비주얼을 아름답게 만들고 신제품과 신메뉴가 끊임없이 쏟아지죠. 저는 안 먹어본 맛, 재료에 엄청나게 보수적이어서 매번 먹는 것만 먹었는데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는 컬처 쇼크 그 자체였어요. 한국의 편리성, 생동감, 맛있는 음식과 함께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장을 와 있는 동안 어금니가 자꾸 쑤시고 아팠거든요. 함께 일했던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치아가 너무 불편해서 못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장하게 좋아하는 치킨을 안 먹다니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가 아파서요. 라고 했더니 다들 황당하게 절 쳐다봤습니다. 아니 널린 게 치과인데 왜 점심시간에 안 갔다 왔어? 치과는 시간 끌면 일만 커져 내일은 꼭 가봐. 라고 하는데 이번엔 제가 한국 동료들을 멀뚱멀뚱 쳐다봤죠. 스위스에서는 치과 진료는 2주에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그리고 비용은 상상 초월입니다. 엄청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엑스레이 한 번에 25만원, 스케일링 한 번에 30만원 등등 한 번 치과에 갔다 하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보험이어도 스위스보다 한참 싸더라고요. 게다가 딱히 예약 없이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말의 고통 없이 아주 빠르게 치아 치료를 끝낼 수 있었죠. 치과에 갔다 온 후에 흥분해서 한국인들에게 원래 한국 병원은 이렇게 저렴하고 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술도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갔던 병원이 엄청 특별했던 건지 물어보니 한국인 동료가 전 외국인이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나온 거고 웬만한 동네 병원들은 예약 없이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기가 아주 좋으면 예약을 해야 하겠지만 간단한 동네 병원에서의 치료에 한 달 전 예약까진 필요가 없다면서요.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진짜 나라지 싶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스위스는 월급 많이 준다며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요. 급여가 높은 건 맞습니다. 평균 임금이 월 1,000만원 정도이고 하나로는 570만원 정도부터 기본 급여가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끼리는 스위스에는 비싸거나 더 비싼 것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집세 내고 보험비 내고 생활비 쓰면 사실 남는 건 거의 없거든요. 꽤나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 애널리스트인 선배가 집을 알아봤었어요. 동네에 매물로 나온 적당한 크기의 방 3개짜리 40평짜리 단독주택에 살기 좋아 보여 알아봤더니 가격이 108억 원이었대요. 지금 여자친구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집값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도 대부분 자가주택이 없고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취리히는 원룸 월세가 430만원 정도예요. 아주 세련된 신축이 아니라 정말 낡은 원룸 아파트인데도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방도 있어야 하니 월세만 한 달에 8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비싼 물가에 익숙한 스위스 사람에게도 치과 비용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 있긴 있는데요. 보통 성인이면 한 달에 50에서 60만원 정도를 냅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내죠.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의료보험은 외국인이라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가입을 하게 해놨는데 운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영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개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한도의 설정입니다. 스위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최소 39만원부터 최대 325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로 설정한 금액까지는 가입자가 병원에 갔을 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선 의료비가 나오면 가입자는 청구 금액의 10%를 내고요. 공제 한도가 낮으면 당연히 매달 보험료는 올라가고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입자 부담이 큰 이유는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남용하기에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에 갔는데 별 문제 없다란 말을 듣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딱 3분 그리고 8만 원이 청구가 되는데 어떻게 남용을 하겠어요? 게다가 치과는 보장이 안 돼요. 보험의 옵션이죠. 사실 한국에서 탈이 났던 그 치아도 제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뤄놔서 생겼던 문제예요. 대체 얼마가 나왔길래 그러냐고요? 염증도 많고 신경치료도 필요한 치아가 6개고 이거저거 따진 후 스위스에서 청구된 치료비는 1,560만 원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인터넷을 찾아 싸다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갔는데 7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이러니 가까운 프랑스나 독일로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죠. 거기는 스위스 반값이거든요. 문제는 스위스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러 하도 가는 통에 예약을 해도 2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어요. 스위스의 살인적인 집값, 국민 부담이 큰 의료 시스템, 불편한 생활상들이 한국과 하나하나 비교가 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한국을 몰랐다면 모를까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속 스위스에서 살겠어요? 출장이 끝나 스위스로 돌아가는 길,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길을 쓰고 다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직을 할 준비까지 끝마쳤었는데 다행히 한국지사로 발령을 내달라는 제 요청을 받아줘서 이직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어 절망에 빠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작년 초 이맘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살면서는 정말 스위스를 떠나오기 잘했다는 생각뿐입니다. 한 달의 한국 경험은 정말 단편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소소하게는 모든 종이 우편으로 날아와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스위스와 다르게 한국은 휴대폰 인증 같은 것을 통해 제까닥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아요. 당장 교통카드만 해도 한국은 바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데요. 스위스는 직접 오피스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임시 탑승권을 주고 실물 카드는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스위스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적의 효율성으로 맞춰져 있구나 싶은 거예요. 한국과 비교하면 스위스는 대체 왜 그러고 살까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대한 제 감상을 들을 때마다 한국 동료들이 경악하는 것도 이제는 즐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 한국집은 방충망이 있어서 좋아 라고 했더니 다들 경악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스위스는 집에 방충망이 없어서 손바닥만한 거미가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한국 동료들이 경악할 때마다 저는 웃기면서 좀 슬프기도 한데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이 우프다라고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온 지 겨우 1년째이지만 반 한국인이 된 느낌입니다. 머나먼 외국인데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나라이고 변화가 빠른 액티브한 한국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스위스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심으로 요새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데요. 언젠간 유창한 한국어로 다시 한번 한국 생활의 감상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출장 이후 한국에 푹 빠져 한국으로 온 스위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